하루 중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정말 이런 종목 이제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증권사 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 좀 여러분들이 탄원 좀 해주세요. 탄원 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아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의 저자님 모시고 굉장히 주식 투자 경력이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실전 팁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보증권 현재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저를 이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지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저자라도 부르고 많이 불러요. 지점장 생활을 13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교보증권에 있는데 대우증권부터 지점장 시작을 해서 꽤 오랫동안 지점장으로 있어서 저희 딸내미가 지금 20살인데 아빠 직업을 한동안 지점장으로 썼어요. 증권사 직원이 아니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실전에서 직접 투자를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저를 아마 좋게 평가해 주시는 거는 제가 뛰어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공감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확한 증권사 직원은 대외적으로 정확한 직함을 써야 되거든요. 직책을. 현재 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박 부장님이시네요. 네. 근데 친근감 있다. 영화 제목 같아. 박 부장님. 근데 오늘은 어차피 저는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이 저자로서 일단 모신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사전조사 했습니다. 뒷조사를. 근데 방금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력이 다양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첫 직장의 이름을 보는 순간 진짜 오래되신 분이다. 그냥 경력이요. 그래서 저도 IMF 직후에 주식을 시작한다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증권이면 진짜 오래된 증권사 이름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첫 직장이 이런 증권이라고 이제 보면서 저보다도 오래되신 분이구나, 이 주식 경력이.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 시기였을 테니까 증권회사에 대한 그 취업에서 또 선호도도 되게 높았을 때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증권맨이 됐던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때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시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봉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당시 증권맨이 이거였죠? 왜냐면 IMF 외환위기 겪으면서 투자 신탁회사 다 망했죠. 그 종금회사 다 망했죠. 이런 증권의 전신이 상업증권 전신이 서울투자금융이었습니다. 그 연봉 자체가 굉장히 탑이었고요. 아마 저희 대학교에서 제가 탑으로 왔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우연찮게 투자론을 들었어요. 투자론 듣고 그때 교수님이 증권협회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아마 지금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들었는데 주식시장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좀 저의 흥미를 좀 끌었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궁금해지고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해박해집니다. 좀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점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어디를 갈까 했는데 당시에는 호황이었어요. 제가 95년 12월에 인턴으로 했으니까 그때 웬만한 증권사들 입장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취업이 잘 될 때였어요. 그게 되게 좋은 운 좋은 케이스예요, 저희 때가. 그런데 이 회사가 제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을 갔는데 이런 증권이 뭐냐면 옛날에 제일은행 계열사에서 일은이에요. 일은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팔려가지고 외환위기 맞으면서 팔려서 뉴브리지로 바뀌었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근데 잠깐 있었고요. 대우증권에 가서 대우증권에서 한 10년 있었고 지점장 하다가 교보증권 와서 한 10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일단 아무튼 말씀하신 거에 제가 세상의 변화에 다 읽혀지는 그 주식장을 보면서 이거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증권맨으로 사시면서 이제 재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증권, 현재는 교보증권 다니시고 계시니까 직장의 변화만큼이나 주식 시장 여건이나 환경 또는 공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말 20년 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누구나 알다시피 그때는 HTS도 없었고 종이로 전표를 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증권회사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제도적 측면이랄지 그래도 가장 크게 바뀐 거 한두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제일 크게 변한 거는 당시에는 장래 3위 결제, 오프라인 결제였지 않습니까? 결제가. 주문을 오프라인으로만 증권사 직원만이 넣을 수 있었어요. 라이센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1997년 외환위기 맞고 98년 지나면서 98년 가을인가부터 온라인 거래가 됐죠.
지금 이제 온라인 거래가 됐다는 게 가장 크게 변화된 겁니다. 사실은 증권사 직원이 예전에는 주문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어요. 증권사 직원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MTS로도 주문 가능하고 이런 시대가 돼서 증권사 직원들이 좀 찬밥이 됐죠. 찬밥이 좀 됐고 지금은 양질의 컨텐츠, 중요한 컨텐츠 그리고 팩트의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정보를 주느냐 이게 지금은 이제 정말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시대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예전처럼 예전에 공부 안 했거든요, 별로. 왜냐면 나한테 와야지만 주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가장 증권사 직원한테는 이제 크게 바뀌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도 우리가 꿈이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꿈이 많았어요. 아침에 돈 넣으면 저녁에 수급만 하는. 아마 또 모두 다 지금 웃으시는데 모두 다의 꿈입니다. 주식에서 좀 한다는 사람들은. 근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볼 때 많이 상용화됐어요. 지금은 내가 알고리즘만 가지고 있으면 오픈 API라고 그래서 주문 연결돼 증권사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주문까지 자동 주문까지 하는 것도 많이 지금 되었어요. 그런데 상용화는 됐는데 대중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왜냐면 보편화돼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어렵게 느끼거든요. 근데 상용화되는 단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 이제 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도 이제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그 오프라인의 결제, 이제 오프라인의 이제 매매 시스템에서 키움증권이 나왔죠. 키움증권이 지금도 50% 넘지 않나요? 지금 MS가? 키움증권이 딱 나오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뭐야 증권에서 뭐 저런 게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이박사라는 가수가 나와서 쿵짝쿵짝 광고를 막 하고 그랬어요. 되게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토스증권 하루에 100만 개가 터진다고 했어요. 게다가 토스증권, 카카오증권 이렇게 되면서 증권업 자체가 무지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좀 고지식하고 뭐라고 할까요?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의 화이트 칼라의 이런 개념에서는 지금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너는 누구냐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있고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기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선 더 이렇게 공정해지고 좀 더 좋아지는 역할도 있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증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이렇게 바뀌는 동안 제 선배들도 있잖아요. 제 선배들은 왜 이 보호장치를 안 해가지고 후배들 먹고 살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증권사의 지금 수수료가 제로잖아요. 여러분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 오면 수수료는 제로예요. 아무리 설명해요. 정보를 줘도 제로예요 그냥. 근데 전체적인 물론 회사는 돈을 법니다. 여러 가지 다른 뭐 이자도 있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도 있고 근데 증권사 직원은 정말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수수료는 제로이고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세금을 더 많이 떼가는 장사가 어딨어요. 우리 이 주식은요 주식을 1억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받아간 0이에요. 저희는 0이에요. 온라인 거래 보통 0이잖아요. 뭐 만원짜리도 있고 하지만 세금은 25만원씩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만큼 증권사 직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은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푸념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오랜 증권맨이라는 게 확 느껴져요. 증권회사를 사랑하고 증권맨을 아끼는. 자 어쨌든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조사를 보니까 책을 요쪽에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차트를 알면 초단타 매매 타이밍이 보인다랑 예.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 예. 그럼 이 책 두 권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투자를 뭐 주식 투자, 뭐 가치 투자 베이스로 중장기 투자만 외치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좀 균형적인 밸런스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매매의 영역이라는 게 있고요. 이 매매는 뭐 요즘에 생긴 게 아니고 거의 뭐 IMF 이전부터 데이 트레이딩이 그때 막 시작됐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병찬 저자님이 그 당시부터 이 트레이딩 매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 책을 내게 된 배경, 그때 왜 데이 트레이딩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 그 당시에 저를 이제 업계에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데이 트레이더 1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인데 왜냐하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매매를 여러 번, 스캘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속제 매매가 아닌 온라인 거래가 되지 않은 그 전 시기에는 이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98년 이후에 연속제 매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 중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때는 데이 트레이딩 책이 없어서 제 기억이 나는데 그 원서들 있잖아요. 미국의 원서들. 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원서들을
그 사가지고요. 그걸 도서관 가가지고 그림 봐가면서 막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책이 많지만 예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데이트레이딩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외환위기를 맞았잖아요. 너무 처참하게 맞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모두 다들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외환위기를 거치고 나서 자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자라는 거죠. 단기 거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의 리스크를 내가 해지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후에 주가가 얼마나 될까요? 또는 5년 후에 얼마나 될까요? 그럼 내년에 얼마나 될까요? 이건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못 맞추는 거죠. 삼성전자 내일의 주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투자를 하자라는 게 이 데이트레이딩의 처음에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죠. 수익이 짧죠. 1시간이면 얼마나 이게 변동성이 있겠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더 그만큼 또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리스크.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런 데이트레이딩이 시작된 이유는 첫 번째는 연속적 매매가 됐다. 온라인 매매가 됐다. 두 번째는 그 바로 직전에 IMF 외환위기 맞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가다가 이건 안 된다라는 의식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딩을 상당히 그때 모두 다 데이트레이딩을 하고 그랬어요. 당시에 제가 데이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고 돈 벌고 되게 그때 지금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유명했는데 그때 제가 3주 교육을요 300만 원씩 받고 했어요. 1인당 300만 원씩 그 당시에요. 1년 6개월치 교육생이 있었습니다. 대기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각광을 받았습니다. 데이트레이딩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은 데이트레이딩을 일중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 개설을 하면은 일중거래 위험의 고지에 사인해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반복해서 작은 수익을 내면은 하루에도 더블이 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엄청난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매매를 하면은 하루에도 깜짝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속해서 깨지면.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소에서. 데이트레이딩이나 이런 매매 기법, 매매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데이트레이딩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왜냐? 10분 후에 주가 맞추는 게 제일 쉬우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것도 매매 원칙이 있어야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 데이트레이딩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안 주셨는데 그때 데이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많이 냈던 사람들이 지금 뭐 또 이름만 대도 유명한 뭐 대형 펀드를 운영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단기 매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데이트레이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자로 다 변해 있습니다. 가치 투자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금액이 커졌으니까 큰 금액 갖고 데이트레이딩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요즘에 제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작년에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이런 붐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가 지금 작년 2월 17일부터 어제까지 순매수 금액이 개인 투자 100조를 이제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개인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이나 우리 유튜브가 또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마치 주식 투자를 단기적으로 거래하면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하고 주식은 팔면 안 되고 무조건 들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인식을 많이 몰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단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가지고 보름 있다 팔고 어제 샀는데 오늘 20% 올라서 팔고 이거 다 단기 거래예요. 그런데 자기는 단기 거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거고요. 자기의 성향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것이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제가 쓴 책에서 다 그렇게 써놨던 내용들인데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구분해서 자기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지 편협한 시각으로 보면 나는 야구를 더 잘하는 사람인데 야구는 나쁜 거야 축구가 좋아하고 축구하면서 축구도 잘 못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보다 야구도 해봐야지 했는데 야구를 했는데 적성에 딱 맞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트레이딩으로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지기수인데 혹시 내가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원칙 없이 계속 잦은 매매만 하면 그야말로 본절을 해도 본절이 아니죠. 아까 또 세금 얘기도 했으니까 거래세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잦은 매매에서의 리스크는 어찌 보면 세금이나 이런 부대 비용 때문이지
계속 본전하면 본전이니까 뭐 손해는 아니에요. 연습하면서 소액으로. 그래서 어쨌든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말씀하셨고 예. 또 과거 IMF도 말씀하셨는데 예. 2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몸담으시면서 IMF부터 지금까지 예. 야 그땐 정말 가장 큰 위기였다. 예. 그리고 또 가장 큰 기회였다. 예. 하나씩만 꼽으시면 언제였을까요? 그럼 경험하셨죠.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은 다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모두 똑같습니다.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죠. 하나는 IMF 외환위기. 저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95년 12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제가 사원 시절이었으니까 뭣도 모르고 당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죽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많이 정말 많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힘든 시기였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때가 정말 큰 위기였죠. 또 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때는 저는 지점장이었기 때문에 알고 당했어요. 그때는 또 알고 당했고요. 그랬는데 뭐 그때 죽고 싶을 정도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때도 또 한번 기회였죠. 그렇게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기회였던 것은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 시장 자체가 변했거든요. 시장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는데 요거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있죠.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뭔가 시스템이 바뀌죠. 그러면 기회가 생깁니다. 장내 사별 결제였는데 오프라인 결제였는데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기회가 생겼어요. 데이 트레이딩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은 뭐 흔한 게 있지만 옵션 시장이 있죠. 옵션 시장 처음 생길 때 거의 부지기수로 대박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있죠. ELW로 또 뭐 수십억 수백억 번 사는 또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책 엄청 많았었죠. 예,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러다가 확 죽어요. 그러다가 또 붐은 아니었지만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던 게 뭐냐면 주식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주식 선물이 있죠. 주식 선물이 그 주식하고 아비트레이지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기가 생기면 그것을 막고자 하는 방어책으로 어떤 정책이 바뀌는데 그 정책이 바뀔 때 항상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빠지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무너진 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오고 또 그것을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하고자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 거기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항상 위기가 생기면 그 정책에 의해서 기회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 뭐 정책에 반하지 마라라는 말은 이렇게 어찌 보면 주식 관련 경제정책 이야기일 텐데 우리 저자님 말씀 중에 너무 크게 공감하는 게 이 주식 시스템 자체의 변화들, 뭐 새로운 상품들 진짜 그때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파생도 다 해봤고 진짜 안 해본 상품이 없는데 초기에 특히 돈 벌 기회가 많고 그런 관점에서는 뭐 재무제표만 보는 가치 투자를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하게 좀 오픈마인드로 이런 것도 있네. 요즘 ETF 매매도 많이 하시잖아요. ETF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이 완전히 됐는데 맞습니다. 초기에는 또 ETF는 뭐야 뭐 공부하신 분들은 또 잘 또 이용하셨을 것이고 안정적으로 벌었겠죠. 근데 ETF에서 대박은 안 났을 거예요. ETF는 안정적인 상품이니까. 상품의 차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대박의 기회는 아니지만요. 우리 시장에서 약간 변동성이 심화되는 기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도 부분 시행이 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면서 개인들도 이제 대수매도 공매도를 시행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 다 매도할 수 있었어요. 다만 종목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금액도 한정돼 있었고,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확장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이 개별 종목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제약바이오 중에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소문인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또 소문 루머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 공매도 때려보면 되겠지. 뭐 외국인들이 공매도 많이 때린다는데 공매도를 개인들이 많이 공매도를 해놨어요. 대주매도를 빌려서. 근데 그걸 아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다 캐치를 했어요. 이들은 돈이 많잖아요. 주식은 한정돼 있지만 돈은 계속 가지고 있어. 웬만한 주식 시가총액 1,000원, 2,000원 걔네들 돈입니까? 그런 거 갖다가 위로 쏴버리면은 정말 그러면 장난이 아니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 미국에서 뭐 게임 스타트 그러면 쇼커버에 막 일어나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공매도 시행하면서 여기에 좀 뛰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뛰어들어서 이렇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중소형주예요. 그럼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투자로 못 버리는 분이에요.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냐면 위험해질 것 같아. 변동성 심해. 그래? 그럼 반대로 그래 그러면 기회겠구나. 그걸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위험하고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위험이 올라가면 수익률도 올라가고. 지금 거의 뭐 앞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책에 대한 내용하면 이제 더 실전 팁이 나올 텐데요.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쓴 책과 예. 이번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찌 보면 초보 투자자 대상인가요? 기본도 모르고 할 거는 기본, 뭐 또는 쉬운 투자 요령, 뭐 이런 게 써 있으니까 네. 이 책의 특징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너무 많은 책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저는 뭐 일부러 책을 쓰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또는 뭐 연말에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시험강연회도 하고 강연회를 많이 하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나 일반 기업의 주식 투자 교육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글들이 쌓여서 그런 글들을 가지고 모아서 책을 한번 내야겠다 이쯤 되면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건데요. 전 1세대 데이 트레이더입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지만 고객의 돈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하냐 내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데이 트레이딩 위주의 단기거래 차트 위주의 책들을 주로 냈었고요.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점점 가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뭐 주식 비기, 주식 투자론, 주식 공부, 뭐 만만한 주식 공부 이런 쪽으로 책을 썼었어요. 사실 내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작년에 워낙 붐이었잖아요, 기술이. 그래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기존에 있는 책하고 똑같이 내는 거는 제가 싫고 그렇죠. 여러분 책을 내서 돈 벌지 않아요. 책으로 이게 얼마나 팔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책뿐만 안 읽어요. 저 이거 돈 벌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요. 매번 강연회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매매의 제 노하우의 팁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간에 그래도 이렇게 책의 형식이 정말 챕터에 형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 내용을 보면은 뭐 기술적 분석 왜 하는가, 또 기본적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시험 분석은 왜 중요한가, 실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원래 원고는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 여러분 CDS 프리미엄 파생상품 뭐 제3자 배당 유상증자 때문에 작전 어떻게 하고 CB 때문에 주가가 왜 못 오르고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의외로 주식투자분들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좀 전해줘야겠다. 부실리 기업일수록 주가가 더 급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런 내용으로 원고를 주고 좀 형식을 맞춰서 다른 내용 좀 들어갔던 거고요. 아시겠지만 출판사에서 제목은 안 굽히죠. 꼭 자기들이 내고 싶은 제목으로 정해요. 한참 줄다리긴 했는데 주식 투자 이 정도는 알고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비슷하게 제목이 나왔고 네, 처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처음에는 다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저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주식시장 안에 메커니즘이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조금 알고 시작을 하자라는 정도의 소개하는 정도의 책으로 좀 쓴 겁니다. 아까 뭐 책의 돈이 된다 아니면 이걸 왜 썼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에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내용들이 네. 너무 많다는 얘기죠. 모든 걸 여쭤볼 수는 없고 목차에서 제가 요건 좀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걸 다 추려왔는데 네. 챕터 2의 불편한 진실은 예전에 개그맨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막 이러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 책이 돈이 안 되는데 이건 뭔가요? 뭐 이런 거죠. 불편한 진실이. 근데 이제 이 제목 중에 아까 말씀하시다 한 것도 있어요. 제목에 네. 부실기업일수록 주가가 급등한다 물음표 이것도 네. 있는데 저는 이 중에 하나만 제일 궁금한 걸 네. 꼽으라면 증권가에 흘러다니는 정보의 원천 소스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막 찌라시에 대한 뭐 아니면 증권가에서 무슨 소문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막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네. 근데 주식시장 특히 증권면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있으셨으니까 네. 증권가에 떠도는 루머 이런 거의 원천은 뭐고 그게 네. 뭐 도움이 될 때가 있는지 아니면 백해 무익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A라는 주식이 이번에 지금 2만 원짜리인데 이번에 5만 원까지 간대. 너무 사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 전해준 그 사람은 이걸 어디서 들었을까? 그럼 또 그거 전해준 그 뒤에 사람은 또 어디서 들었을까? 이렇게 한번 추적해서 가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처음에 나왔을까? 이 세력들이 이거 주가를 띄워보려고 이게 불순한 의도에서 이 말을 퍼뜨린 걸까? 아니면은 모 애널리스트가 쓴 어떤 자료에서 이런 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원천 소스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전달됐을 때는 바로 원천 정보에서 가까운 원천 소스에서 가까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최소한 10명, 20명은 거쳐서 나한테 왔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나한테 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2만 원에서 5만 원 간다라고 했을 때 2만 원에서 이 내가 들었을 때는 실제로는 만 원에서 2만 원 올라왔을 때예요. 거의 대부분 보면요.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난 여기 사서 얘들한테 소위 털린다 그러죠. 내가 사면은 팔려고 얘네들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전에 지점에서 직원들 중에서 꽤 주식을 좀 하는 친구가 있어요. 손님들, 고객들 돈도 좀 수익도 많이 내주고 실적 좋은 그런 직원이 있는데 하루는 한 만 원에서 2만 원짜리 그 제약 바이오 주식인데요. 한 7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길래 야 엑스텔이 야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냐 대답이 뭐라 하냐면 12만 원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뭐 저기 아니 형님이 그랬다고요. 형님이 12만 원 간다 그랬어요. 아 형님이 간다면 가는 거냐? 아니 원래 15만 원 버는데 12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뭐 안 팔고 들고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어쩜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도 이런 식의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주가도 움직이고 많은 종목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천 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얘가 얘기할 때 얘기해서 그 형님한테 가볼게요. 그 형님이 이 회사의 가치를 추정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2만 원에 시작하고 12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뿌려주고 자기 사람들한테 얘기해줬을까? 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해준 사람 또 있을 것 같고 최소한 5명 10단계 5단계 10단계 뒤에 누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애널리스트인지 아니면 뭐 부티크에서 누가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중고사 누구한테 온 건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천 소스는 대부분 불명확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 임원분이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성공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거 좋다 얘들아 보통 이런 경우 있어. 자기 밑에 휘하에 네트워크 있어갖고 얘들아 이거 요번에 괜찮은데 이거 얼마 보이지 않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는 형님이 갑니다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 맨 처음에 얘기해 주신 그분은 그거를 정말로 자기가 가치 분석을 했을까? 저는 그것도 안 믿어요. 이 사람한테 누군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따위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분이 계시는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막 입사한 누가 있어요. 걔가 막 공부를 하긴 한 거예요. 아, 이 주식 보니까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향후에 2, 3년 포워드로 봤을 때 지금보다 몇 배는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쓱 전해줬는데 그분이 자기 네트워크에 누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실화돼서 팩트가 돼가지고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얘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어떤 정보를 들으면 나한테 왔을 때는 최소한 10단계 이상 지났다. 두 번째, 적어도 한번 의심을 해보고 해야 된다. 들었을 때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떤 경로를 타고 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냥 농담삼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투자팀의 쓰레기통에 버린 휴지를 내가 주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아니면 대규모 뭐 자금이 뭐 한 100조 정도 되는 10조 100조 되는 액티브 펀드가 있는데 액티브 펀드에서 맨날 회의하는 걸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뭐 이런 얘기 뭐예요. 그냥 그거 듣고 그냥 하면 돼요. 무슨 표현이냐면 직접 돈을 집행해서 주식을 사는 경로를 타고 와야 돼요. 주식이 아닌 돈을 집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있죠. 말로만 전달되는 거. 이거는 자기는 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그 경로를 타고 왔을 때는 이 경로 속에서 얘도 샀고 얘도 샀고 얘도 샀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들으면 나한테 들렸을 때 전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 뒷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뒷사람은 어디서 들었냐라고 한번 물어봐가지고 뭐 신문에서 봤어, 보고서에서 봤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2번 정도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해답들이 딱 있어요.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얼마 갈 거야. 누가 말했을까? 그게 팩트일까? 뭐 그 말하는 사람이 진짜 펀드 매니저인지 뭐 세력인지 뭐 누군지 간에 어쨌든 한번 그런 경로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뭐 무작정 믿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기술적 분석을 왜 하는가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 제목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물어봐야 돼. 이거는 무조건이야. 왜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10초면 충분한 차트로 종목 찾기. 야 이거 진짜 10초면 종목 차트를 찾을 수 있는 물론
연마되신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 뭐를 잘 보면은 딱 한눈에 보라는 얘기잖아요. 차트에서 네. 차트를 보자마자 이건 좋은 차트 안 좋은 차트 네. 구분할 수 있는 네. 그 기준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1초면 되는데요. 10차라고 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를 전 종목 차트를 넘어가는 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전 종목 차트를 가끔가다 봅니다. 근데 이거를 눌러가면서 보기 싫어서 10초로 해놓고 10초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10초를 넘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초로 써는 거고요. 자동기는 자동. 네, 자동으로요. 3초도 있어. 3초 더 짧게도 할 수 있어요. 10초가 익숙해지면 뭐 3초만. 예, 그래서 이 10초에도 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10초로 써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담 말씀드리면요. 우리 유튜브 중에 뭐 읽기, 10초로 차트 읽기 뭐 이래가지고 지적 분석 막 봉 그려놓고 막 이렇게 설명한 거 유튜브 되게 많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제가 원조입니다.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제 걸 가지고 또는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것도 자기들이 모아서 막 유료도도 받고 그런 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뭘 하진 않을 건데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쟤는 뭐 다 남들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네.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혹시 오해할까봐 팩트는 제가 원조입니다. 제가 원조이고 남들이 제 걸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왜 10초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꽃을 보죠. 꽃. 예를 들어서 여기 꽃이 이 방에는 지금 꽃이 없네요. 꽃이 없네요. 이 뒤에 화면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이건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이거 해바라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해바라기 꽃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해바라기네?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가 지금 이렇게 꽃잎이 많고 이쁘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이걸요.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좀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막 이렇게 있고 해바라기 안에 있는 씨가 몇 개 이렇게 분석하지 않잖아요. 우리 꽃을 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차트도 똑같아요. 차트를 띄워놓고 거기에 보조지표가 어떻고 일목요일표가 어떻고 볼리전 밴드가 뭐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초보일수록 있죠. 이제 볼리전 밴드가 막 줄었으니까 이제 확 뜰 거야. 뭐 일목요일표를 봤더니 선에서 이걸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트는 다 사후적입니다. 주가가 뜨면은 매수 신호 나오고 주가 빠지면은 매도 신호 나오는 게 차트예요. 차트를 직관적으로 딱 보자는 거예요.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차트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막 폭락한 주식을 보면서 이거 사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추세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거 사야겠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다르잖아요. 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꽃을 보고 좋아하는 꽃이 다 다르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을 찾았는데 내가 매매를 해봐서 이게 그런 주식을 사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 결과적으로 수익을 주더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이 차트는 사람들의 매수하고자 하고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차트리스트로 여러 가지 차트 분석하는 것들을 하고 매매 기술도 앞으로 제가 올해 매매 기술 아마 책이 하나 더 나올 거고 강연회를 할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익혀진 상태에서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지만 익혀진 상태에서는 차트를 보면서 얘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구나 지금 관심 없구나 이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냥 차트에서는. 전 그래서 그냥 10초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요약하자면 차트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봐야 돼요. 스스로 봐서 자기 자신한테 맞고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차트를 찾을 능력은 생긴다면 정말 1초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자님에게 좀 추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 보통 정배열 차트, 역배열 차트가 차트 구분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배열 차트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올라가는 거고 역배열 차트는 여러분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당연히 정배열 차트, 근데 역배열 내려가는 역배열 차트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사실은 당연히 정배열 차트를 좋아하는 추세 매매자들이 있을 것이고 난 올라가는 건 싫어 떨어져 있는 언젠가 올라갈 때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둘 중에 이 두 가지 유형 중에는 혹시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정배열 선호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을 들은 이유는 둘이 대화하면 이런 대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주식 트레이더의 기본을 알고 이렇게 20년씩 하신 분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제가 사실 강연할 때 많이 듣는 질문들이에요.
이렇게 맨날 올라가는 상승 추세 그런 것만 네. 말씀하시냐?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네. 거 네. 이런 건 너무 싸고 좋은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차트상으로는 그게 바로 역배열 종목이잖아요. 네. 떨어져 네. 있는 네. 많이 싸 보이는 네. 종목. 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또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정배열과 역배열의 일단 가장 큰 차이. 일단 정배열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저희 고객들 중에요. 제 고객들 분들 중에 정배열되어 있지 않고 역배열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주식은 지금 야, 이거 도저히 이건 갖고만 있으면 수익 날 거야.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주식을 사가지고 3개월이 지났어요. 심지어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없어요. 계좌가 없어서. 돈이 잘한 것도 없고 돈도 없어. 그냥 빼가신 거예요. 본인은 항상 상담을 할 때 나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연간으로 볼 때 한 20에서 30% 수익 나면 뭐 해피하죠. 이렇게 그렇게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시점 매매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5% 뭐 6% 수익 났다. 그러면은 한 달 얼마나 답답해하시는지 아세요? 되게 답답해하세요. 그거를. 이 우리 인식이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목적지에 다다르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역배열된 상태에서 그런 주식을 골라서 롱텀으로 가져가서 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도 좀 그렇게 책 제가 받고 그렇게 많이 또 하시는 것들도 봤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주 독특하게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롱텀으로 주식을 들고 있거나 또는 처음에는 그렇게 거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배열로 모멘텀 투자를 하다가 자기 돈이 100억, 200억 됐어요. 그럼 막 이제 막 이렇게 당장 벌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2억씩, 3억씩 이렇게 좀 해놨다가 나중에 걷어들이는 거죠. 나중에 올라오면.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아주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분들은 100분 중에 2~3명 정도이고요. 대부분은 다 정배열로 합니다. 왜 정배열로 해야 되느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성향은요. 못 견뎌요. 끝까지 기다려 3개월 지났다 6개월 지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가 팔고 나중에 보면 묵등해가지고 그러고도 올라가죠. 네, 묵등해가지고 그때 가지고 화병 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무지기수거든요. 이게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리스크도 우리가 해지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는 항상 시황이 대세일 때 대세를 쫓아가는 주도 섹터가 있고 주도 종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래를 해야지만 덜 깨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수익 내는 건 당연히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덜 깨지는 건 왜 그럴까요? 많이 올라가던 주식이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죠? 조정이네? 눌림목이네?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와요. 우리한테 매도의 타이밍을 줘요. 근데 빠진 놈이 밑으로 뚝 빠지죠.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패대기 칩니다. 그럼 급락을 시키고 급락해요. 우리 팔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가능한 정배열된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을 해야지만 더 안전한 거고요. 리스크가 더 해지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너무 해도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애가 탈 정도로 막 빠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정말 이런 종목 이제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인터뷰는 2번씩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는데 그럼 차트 분석은 어쨌든 1초 만에 보는 훈련은 각자 하셔야 됩니다. 내 차트를 만들어라. 그 다음 챕터가 가치 분석 얘기인데요. 어찌 보면 차트 분석이 1초 만에 된다는 얘기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아까 우리 해바라기 그림 예를 너무 잘 들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가치 분석의 베이스는 재무제표인데 사실 재무제표는 그림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숫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치 분석 쪽에서의 질문은 사실 이겁니다. 그 많은 숫자들 중에 뭐 손익계산서가 될 수도 있고 재무상태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지표로 바꾼 백분율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이 가치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뭐 제 전문이 아니고 대표님 전문이시잖아요. 대표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대표님이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난 꼭 체크한다. 이거는 꼭 체크한다. 전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은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 그냥 저는 무조건 현금으로표를 봅니다. 무조건 현금으로표. 그럼 현금으로표에서 뭐 당연 영업활동 현금으로표를 보실 거고 거기서 뭐 숫자의 크고 작음을 보시나요? 아니면 좀 추천적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표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표,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표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초기 현금이 있고 기말 현금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일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죠. 플러스여야 되죠.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표는 어떤 데는 플러스도 있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도 그렇죠. 있겠죠. 갚을 때도 있고 많이 벌면 좀 갚기도 하고 재무활동은 또 빌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은 성장 기업들은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많이 있을 수 그렇죠. 있겠고요.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은 거의 대부분 다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성장 기업. 예,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는 돈 그만큼 버는데 어떨 것 같아요? 투자 활동 마이너스입니다. 얘들도요. 계속 얘들도 투자를 마이너스. 한다니까. 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영업 활동에서 플러스, 그다음 투자 활동에서 마이너스, 재무 활동에서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이게 룰이 지켜져야지.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좋은 기업은요. 영업 활동에서 마이너스예요. 돈을 예. 못 벌고 예, 돈을 못 손해를 벌어요. 하고 그럼 있는. 재무 활동에서 플러스예요. 돈 빌려서 계속 돈을 재무 조달을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이 기업은. 유상증자했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나 계속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투자 활동이 플러스야. 이거는 망하는 기업이에요. 내 거 다 딱 팔고 이제 있어. 기계에서 팔고 전문가시니까. 막 팔고 예, 있어. 예. 이건 망하는 기업이에요. 그거는.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 있어야 됩니다. 빌려서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제 바이오 기업은 실적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잘 안 빌리지. 우리 증자하기도 어려우니까 CB 찍고 BW 찍고 그래서 돈을 조달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임상 실험을 계속 해야지만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가 플러스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현금 흐름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떤 기업이든지 이거부터 딱 보고 시작을 합니다. 특히 성장 기업을 선택할 때는 아까 우리 정보의 원천 좀 주셨잖아요. 정보의 원천에 누가 정보를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보란 얘기예요. 또는 차트에서 내가 이런 차트들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냈어. 그러면 차트만 갖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현금 흐름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를 보는 게 뭐 ROE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OP 마진을 많이 봅니다. 영업이익률이요. 우리 농심이 굴뚝 기업들은 수천억 벌고 막 매출이 조달인데 뭐 영업이익은 뭐 몇백억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처음 팔았을 때 얼마 남냐? 예, 워낙에 장치 산업이 이 장치 산업들은요. 그런 데들보다는 영업이익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의 기울기는 OP 마진으로 합니다. OP 마진이 중요한 이유는 또 저런 것 때문에 그렇죠. 멀티플 얘기할 때 PER 얘기할 때 PER이 높으면 고평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PER을 분자로 놓고 분모로 OP 마진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PER이 40인데 분모에 있는 OP 마진이 뭐 40%야. 이러면은 얘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장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마진율과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OP 마진을 중요하게 보는 정도이고요. 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무조건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기업을 내가 주식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 회사의 스토리를 남들 앞에서 쫙 그냥 1시간에 2시간 동안 이 회사는 이렇게 될 거라는 스토리가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물론 단타하는 사람들도 회사를 좀 알면 좋으니까 그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회사에 얘기를 샀는데 말할 게 별로 없어. 그냥 형님이 간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토리 굉장히 중요해서 그 사회 변화와 연계된 스토리 이것도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너무 오늘 이거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 있는데 혼자서 그냥 투자하세요. 고객들을 갖고 리서치에도 계시고 그렇게 이제 매니저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 혼자서 거래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재작년인가에 갔더니 그분이 희한하게 나는 부장 지금 올라가는 거나 이런 거 안 한다. 나는 있잖아 플라잉카 날아가는 차 이런 거 해. 이래요. 그분은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이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뭐 있는가를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처럼 하라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처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업은 성장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걱정 반 또는 충고 반 지금 예. 가치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뭐 PER이나 손익계산서조차도 모르면 공부 하나도 안 된 것일 텐데 아까 저자님이 설명하실 때 현금 흐름표에서 세 가지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 흐름 구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나 방송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또는 뭐 부호가 플러스 영업활동 당연히 플러스가 좋은 거고 재무활동에선 부호가 바뀔 수도 있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가 좋은 거를 처음 들었다면 사실은 공부가 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중요성을 늘 말씀드리는 채널이니까 아까 가치 분석 이야기 하실 때 나왔던 용어들 내가 한 번에 알아들었어 그럼 공부가 좀 잘 되신 거고 나 다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황 분석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예. 시황 분석 파트에서도 뭐 환율과 시황, 금리와 시황, 차트와 시황 이렇게 시황의 어떤 조건들을 붙여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시황에 따른 시장의 유형.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장에 좀 맞춰주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어떤 유형인가요? 일단 시황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차트도 단순하게 봐야 되고요. 시황도 이거 모든 정보를 여러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지 밤에 잠 못 잡니다.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시황이 연결되어 있는 단순화된 건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금리죠. 금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 요인으로는 환율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실전에서는 이제 금리, 물가, 금리와 연계된 물가, 그리고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보면 환율과 시황, 금리와 시황, 뭐 차트와 시황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면은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대세 상승 시장, 대세 하락 시장, 그리고 박스권 시장이 있어요. 상승 후 박스권 시장, 하락 후 박스권 시장,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데 그냥 테마 시장, 이렇게 구분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구분했다는 얘기는 지금은 상승 시장 아니면 상승 후 박스권 시장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겠죠. 예. 저는 그렇게도 이제 시장을 구분하고요. 우리 흔히 이제 아카데믹하게는 그렇게 표현하죠. 뭐 디플레이션인데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인플레이션 시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금융장세에서 뭐 우라가미 군이오의 금융장세 실적 상세, 금융장세 역실적세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사람들마다 다 쓰는 용어들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시장의 유형은 지금은 대세 상승에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멈춰서 박스권으로 될지 대세 하락으로 꺾일지가 지금 걱정인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은요, 상승 후 박스권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 막 상승을 했다는 거는 엄청난 돈이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더 못 올라요. 왜 못 오르냐? 여기 더 오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돼. 이러면 풍선 버블 터져. 시가총액이 버블이잖아요. 이게 풍선에 부피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계속 불어나려면 계속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영원히 돈을 투입하는 건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풀면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풀지 않고 멈춰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못 올라요. 그런데 돈은 아직 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막 돈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수익률 쫓아서. 이게 상승 후 박스권 시장에서 소위 수익률 게임 시장이란 말도 우리 가끔은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런 시장이 벌어지거든요. 이러면 정말로 그냥 이 중소형주나 이 종목들이 막 날아가는 종목들이 생겨요. 이때가 수익 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박스권에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수익 내기 제일 좋아요. 우리가 특히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꺾어서 내려간다면 대세 하락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을 사서 파니까. 근데 뭐 다행스럽게 지금은 ETF도 있고 또 뭐 인버스도 있고 또 공매도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좋아져.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해피한 겁니다. 예전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하튼 대세 하락이 있고, 지금은 대세 상승해서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라가미 군의 이론으로 보면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에서 사실은 그분의 말이 지금 딱 맞지는 않아요. 30년 전 됐잖아요. 근데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하게 가니까 금융 장세, 소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제 인플레이션 장세가 된다. 이렇게 요즘 방송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징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딱 풀어놨고, 그리고 실적 장세로 갔을 때 특징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실적 장세 초기에는 원재료의 기업들이 먼저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부품주와 완제품을 얘기를 하면 완제품을 자동차라고 할게요. 그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철강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이제 원재료예요. 얘부터 먼저 화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좋아지는 거고요. 나머지도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의복이다 그러면 섬유가 먼저 좋아져야지. 왜냐면 먼저 부품을 가져가야 돼요. 요즘에 보면 여러분 반도체 가격 오른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왜 못 올라? 삼성전자가 왜 못 올라? 지금 여러분 지금 막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DRAM 가격이 오르고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건 분명히 삼성전자 주가에 이제 반영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쇼티지라고 하니까 공장을 자꾸 증설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공장 증설하면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장비부터 들어가요. 장비부터. 그래서 장비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겁니다. 증설한다고 하니까. 그렇듯이 주식시장의 사계에서 볼 때 실적 장세 초기에는 원재료의 부품 회사나 원재료 회사가 먼저 좋고 그 다음에 완제품 회사가 좋고 완제품 회사가 정말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꺾어서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보니까 작년 한 말서부터 원재료 부품 소재 장비들이 굉장히 훨씬 좋습니다. 완제품보다. 아 이게 지금 실적 장세 초기로 가는 거는 분명히 맞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굳이 주식시장의 4개로 나눠서 볼 때는 실적 장세의 초기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앞으로 실적 장세 후반기까지 남아있다. 그럼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 전체 글로벌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은요. 그 정도의 시장으로 좀 판단합니다. 현재 시황 분류법에 따라서 하면 상승장이 당연히 진행된 상태고 뭐 박스권이 약간 유지되다가 만약에 지금이 실적 장세의 초입이라면 추가 상승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4개로 따졌을 때는 금융 장세는 지금 지난 상태고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갔을 때는 초입 정도라고 생각하면 소재 기업들이 좋은데 실제로 우리 시황에서 뭐 철강주들 많이 올랐죠, 화학주들 많이 올랐죠, 반도체에서도 소부장애들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관을 진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실전 투자 따라해보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자금 관리 있는데 최근에 뭐 가치주 대 성장주 이런 논란은 되게 많았었잖아요. 뭐 이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의 정답은 없는 거지만 때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제목에 매월 성장주로 저축하기. 그러면 과연 투자자들 중에는 매월 난 저축 월급을 받는 분들이 나는 매월 100만 원 성장주에 저축하면 되겠다. 근데 그 성장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성장주로 우리가 찾아내면 되죠? 일단 저는 이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했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당연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 좀 먹었어요. 25년 했으니까. 아니 그런 말씀 안 드셔도 됩니다. 이런 증권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스타트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한 60까지 해서 60 이후에는 조금 그래도 좀 편히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60까지만 돈을 좀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 물론 더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이제 청년층이 더 늘었으니까 60까지 일하고 싶다. 그때까지 돈을 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60부터 90까지 산다고 30년 산다고 했을 때 연간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15억 끼면 되는 거예요? 30년 아니구나. 90에서 90, 30년. 5천, 그쵸. 15분이 안 들잖아요. 그 우리는 너무 이게 좀 저는 혼란의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10억이 너무 작다고 칠게요. 그럼 한 2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30억이든지 뭐 20억으로 한다면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남은 60살까지 남은 기간에 3억에서 4억 정도가 매년 제가 저축을 해야 되는 거라. 입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20살짜리가 60살까지 40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내가 30억을 모을 거야. 그러면 1년에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8천만 원 될 거고요. 그럼 1년에 7천만 원 20살짜리가 어떻게 모으냐?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은행은 복리 효과가 있지만 주식은 승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만 원짜리가 지금 사서 10만 원이 되면 10배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계속 투자를 매월 구축을 하면서 얘가 승수 효과가 돼요. 주가가 그만큼 계속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최초의 금액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 승수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월 내가 5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넣었다. 그러면 연간 1000만 원 넣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이 이 8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렇게 성장주에 대해서 매월 저축하는 걸 분명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권하는 바이고요. 도대체 그 성장주가 뭐냐? 라는 거죠. 찾는 법.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장주를 찾는다는 건 아까 좀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 스토리가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을 찾는 건데요. 혹시 잘 모르시면요, 주변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많이 보시고요. 이런 데에서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주식들이 미래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주식들이 쭉 있어요. 그런 주식들을 우리 패닝리스트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조금 넣어놓습니다. 그런 주식을 넣어놨다가 시장이 또 급락하고 이럴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런 주식을 나눠서 사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합니다. 성장주를 샀다가 망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제가 이것도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10개 종목을 한 종목이 1억씩 샀어요. 근데 그 중에 3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 그 3억을 날렸어. 그 나머지 7개 종목은 어느 정도 가격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 3억을 날린 거 빼고서도 엄청나게 많이 가 있습니다. 이 성장 스토리가 맞는 주식들은
주가 여러분 잘 보세요. 성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고잉 컨선이 되어 있던 기업들은 대부분 5배, 10배씩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 중에 좀 낙오되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장주를 가지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주의점은 위기가 생겼을 때 돈을 빼면 안 돼요. 위기가 생겼을 때 돈을 빼는 경우를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외환위기가 생기거나 앞으로도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제일 좋죠? 돈을 많이 벌죠? 보험회사입니다. 왜요? 보험회사들은 해약하는 것 때문에 돈 벌거든요. 보험까지 해약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보험까지 해약하는 사람이 이 주식을 안 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팔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성장주 어떻게 찾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회 변화에 추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에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보다도요. 이런 증권 관련 유튜브나 경제 방송이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시면서 증권사 직원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증권사 직원들은 이런 건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주식은 분명히 오를 거예요. 근데 언제 오를지 몰라. 뺐잖아. 이거 분명히 오르는데 언제 올지 몰라. 이런 주식은 알아요. 그런 주식을 저축하는 거죠.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귀담아 들으실 만한 내용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펀드나 저축도 뭐 적립식이 있고 거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립식이 용도가 많은 분들은 뭐 매달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뭐 저축하는 건데 요즘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주식으로 저축한다는 개념이고 주식으로 저축을 할 때 이왕이면은 지금 당장보다 5년 후, 10년 후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 그런 산업들 공부를 하셔서 그 산업의 탑픽 종목이나 좀 숨어있는 진주를 발견한다면 당장 1년 동안은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2년, 3년, 5년, 10년 후에는 그야말로 탐배거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장주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으니까 뭐 금액에 따라서 뭐 3개, 5개, 10개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우리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책 내용은 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저자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갖고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뭐 한 권을 지금 읽은 듯한 느낌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정말 공부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는 책으로 진짜 할 수 있는데 시장은 매일 바뀌거든요. 어느 저자님도 아마 책을 쓸 때와 또 오늘 시장과는 약간의 괴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자님에게 또 우리 박 부자님에게 또 지금 시장에 맞는 질문을 탑다운으로 한 3-4개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탑다운이니까 당연히 위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근데 1, 2, 3월이 사실 조정장이었어요. 코스닥 거래소가 3달 가깝게 조정이었는데 4월 들어오면서 사실 5월에 공매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월 공매도가 있어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4월에 일단 코스닥은 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죠. 99년 2000년에 워낙 많이 오른 고점이 있어서 근데 이제 순항을 하고 있고 거래소도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왔는데 올해 뭐 2분기는 공매도 있지만 좋을지 아니면 좀 아까 말씀하신 뭐 박스권이 가능할지 어떤 정도의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탑다운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일단 이 방송 처음에 여러분 처음 뵙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황은요. 연준의 이입이 기본입니다. 연준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2023년에 금리 인상할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빨라질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경기 지표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뒤보다는 2023년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2023년 3분기에 만약에 한다. 금리 인상을. 그러면 얘들은 그 전에 미리 예고합니다. 미국은 뭐 제가 방송 이것저것 이런 얘기하지만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전쟁할 때도 막 미사일 쏜다 얘기하고 전쟁하잖아요. 금리 인상 하기 전에 반드시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애들이 꼭 했던 게 있어요. 세 단위가 있어요. 그 전에 바로 전에 하는 게 뭐냐면 QT, 지금은 퀀티티브 이징이라는 QE를 하는 거고 그때 QT 타이트닝에서 이제 대차대조표에서 지금은 계속 채권을 사면서 돈을 풀어줬는데 이제 채권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회수하는 걸 해요. QT를 합니다. 6개월 전부터. 예고를 떠나서 2023년 3분기다. 그러면 만약에 QT를 한다. 그럼 2023년 1월이나 연말에 하겠죠. 연말에. 근데 QT 전에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테이퍼링이죠. 지금 1,200억 달러씩 매월 갖고 있는 걸 1,000억이나 800억이나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 돈을 공급하는 걸 줄여나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또 한 6개월 전에 합니다. 그러면 2022년 말이다. 그러면 6개월 전에 한다. 2022년 6월이 되잖아요. 테이퍼링이. 그럼 이거를 예고하는 게 언제쯤 되냐면 2022년 내년 초나 올해 말에 21년 말에 테이퍼링 예고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 스토리가 안 되려면 연준이 이 스토리대로 가려고 지금 아예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 플랫폼은요. 이렇게 안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대팬데믹이 된다든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기가 안 좋아. 예, 정확하십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야 돼요. 불확실성,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 빼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 스토리를 갈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돈을 주입하던 걸 덜 주입하거나 돈을 빼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가총액은 멈춰있거나 점차로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갖고서 전체 시황을 일단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올해뿐이 없다. 좀 답답하죠. 만약에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한다면 올해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작년에 1차 상승 줬고 9월 10월에 조정 보이고 11, 12일 또 올랐다가 그 다음 또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오른다. 4월에 오르는 거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의 조정을 보였던 부분, 그리고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일본의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게 나타났었고요. 또 어닝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 지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4월 말에 피크입니다. 대형주들은. 그리고 중소형주 코스닥은 5월 첫째 주, 둘째 주가 피크고요. 근데 요번에 실적은 YOY도 그렇고 QOQ도 그렇고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경기 지표가 좋으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5월, 6월에 계속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공매도도 있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오른 폭도 있고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강하게 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려면 개인 투자들이 이만큼 샀는데 지금 100조 순매수를 했는데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국내 기관들이 들어올까요? 연기금 안 파면 다행이죠. 국내 기관들도 지금 해외 펀드들, 공모 펀드들 지금 철수한다고 지금 뉴스 어저께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돈 다 빼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기관들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느냐?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 자, 지금 좀 슬픈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영국, 예를 들어 봉쇄로 해제했다면서요. 미국도 몇 개 주로 이제 해제하고, 제가 내일 방송 때문에 어디서 제가 자료를 아까 봤는데, 미국이 지금 5,800만 명이 2차 접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접종한 사람이 코로나에 항원이 생긴 사람들이 99.9%라면서요, 지금요. 그래서 전체 5,800만 명 중에 6,000명 분이 확진자가 없었고요. 그 중에서 30%가 무증상자랍니다. 근데 왜 이게 슬픈 얘기냐? 지들이 개발했고, 지들이 돈 많고 해서 지들만 지금 제가 지들이라고 욕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만 그렇게 지금 백신 맞고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은 경기 지표가 좋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먼저 당연히 주식시장이 거기가 먼저 좋아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달러들은 미국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 돈이 우리나라 오겠습니까 지금? 인도는 어제 목요일 날이니까 마이너스 3% 갔어요. 27만 명 확진자 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당장 들어오지는 어렵겠다. 이 스토리를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자기네들 다 맞고 이제 괜찮아. 그러면 그러면 니네 좀 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러면 경기 회복과 또 면역이 되는 그런 순차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국가들이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걸 우리는 되게 슬픈 표현으로 씁니다. 낙수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지들 다 먹고 배부르면은 우리한테 좀 던져주는 돈의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지금의 경기 지표나 지금의 면역 체계로 가면은 하반기에는 우리한테는 혜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하반기에 간다. 사실 시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건방진 소리입니다. 시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번 4월에는 실적 시즌에 이렇게 있어서 올랐고 5월, 6월, 7월 좀 고생을 하다가 하반기에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시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황 뷰야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들 뷰는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팩트를 갖고 어떻게 통찰력 있게 말씀하시냐의 차이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로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코로나 백신의 나라별 차별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 정도에 될 예상 그리고 그 전에 테이퍼링은 언제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5월달 공매도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라면 코로나, 금리, 공매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또 이 세 가지 말고 좀 더 주목해야 돼? 실적은 뭐 언제나 당연한 거니까 실적은 언제나 당연한 거니까 금리, 코로나, 공매도 이 세 가지 정도를 주목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저에는 이제 백신 중요하죠.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코로나 이슈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우린 지금 좀 슬프게도 2%도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굴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걸 기술개발이
개발력이 없었던 거고요. 그 기술기획, 우리나라는 왜 기술개발력이 없냐?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미국에서 한 명 임상하는데 1억 이상씩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만한 재원이 우리나라 재원이 없으니까 들었던 거고요. 그러면 왜 국가가 돈이 없어서 왜 이런 거 못 사냐? 아니,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돈 많잖아요. 그래도보다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뒤처진 거예요. 부지런히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동하면서 지표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좀 봐야 되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환율이 있죠, 환율. 미국이 지금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면역치기 되는데도 달러가 좀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근데 요즘에 떨어졌기 때문에 4월에 2조 4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짝 시장이 오르잖아요, 잠깐.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환율의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달러가 막 강세로 막 가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달러 추이를 차트가 다 있어요, 이것도요. 그러니 달러 추이를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좀 멈춰질 것 같고요. 멈춰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이게 뺄까? 빼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빼는 순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 뭐 돈이 필요해. 당장 뭘 내가 뭐 해야 돼. 그러면 집 팔까요? 차 팔아요? 부동, 펀드 깹니까? 아니에요. 주식부터 무조건 팔아요. 무조건 주식부터. 가장 현금성이 좋으니까 주식부터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이 현금을 빼기 시작하는 혹시 어떤 모멘텀이 생긴다든지 모멘텀이 없어도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빼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변수에서 이제 환율과 수급 두 가지 더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제가 현금 흐름표 잘 용어 낯선 분들 공부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또 똑같은 당부 말씀드릴게요. 환율 설명하면서 하시면서 원화의 강세 또는 환율의 상승 하락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금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셔서 좀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제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일단 주식 공부를 하시니까 원화 강세가 왜 환율 하락인 건지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한 두 번 정도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의 자금이 환율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고는 뭐 너무나 당연한 팩트인데 그거조차 이해를 못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뭐 종목 질문은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뭐 좀 4, 5월장에 뭐 조정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뭐 조정이면 또 조심해야 될 업종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내년에 중요한 업종 이런 거는 너무 먼 미래니까 당장 그래도 눈앞에 있는 몇 달 동안 우리가 좀 관심 가질 업종 또는 야 이 업종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요런 좀 업종 한두 개씩만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죠. 그래서 요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 증권사 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 좀 여러분들이 탄원 좀 해주세요. 탄원 좀. 너무너무 답답해요. 정말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탐방한 정보 이런 거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선행매매라든지 이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증권사 직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종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방송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두리뭉실하게 이 섹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남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증권사 직원이 아닌 나머지 사람은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맨날 주식시장 안에 있는 증권사 직원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맨날 뭐 돈이면 시험만 얘기하고 종문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변명이 하는 거고요. 하지 말아요, 그렇게. 법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제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시장에서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가 뉴스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시장의 탑픽 섹터의 탑픽 종목은요. 하루 종일 유튜브나 경제방송을 하루 종일 탁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 회자되는 섹터, 회자되는 종목이 그 시기에 가장 주도해요. 지금은 일단 제일 많이 되는 게 뭡니까? 작년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코로나 수혜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작년 12월서부터 얘기한 게 전기차예요. 자동차 얘기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엄청나게 올랐죠.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얘기가요?
있을까요?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립, 반도체가 뭐 미래 인프라다 뭐 이러면서 반도체하고 미국에 오면은 반도체 세제 혜택 준다, 반도체 공장 세워라, TSMC도 공장 세워라, 삼성 간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반도체 대책법인가 뭐 법이 요번에 5월에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합니다. 뉴스 보세요 여러분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점은 이런 겁니다. 2017년도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10배씩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그 바로 직전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까지 폭락하면서. 치킨 게임이 뭔지 뭐 그건 나중에 보세요. 공부하세요. 치킨 게임에서 반도체 가격에서 삼성전자가 위너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는 그게 좋지 않았어요. 가격의 치킨 게임이 아니고 이번에는 반도체가 어디 필요하냐면 지금 잘 보세요. 쇼티지가 어디서 나나? 자동차에서 난대죠. 자동차나 아니면 가전이나 뭐 CCTV나 뭐 휴대폰이나 모든 데 들어가는 반도체 칩. 이걸 MCU라고 하거든요. 이 반도체 칩도 쇼티지가 난대요. MLCC도 쇼티지가 난대요. 전부 다시 쇼티지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 통틀어서 반도체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반도체들이 어디에 들어가 과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인 거예요. 새로운 IT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거기에 맞는 반도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자동차용 반도체가 전 세계에 우뚝 선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팹리스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어떤 특정한 기기에 들어가는 얘만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보다는 장비가 좋은 상황이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는 부품 좋고 소재 좋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올해 내내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올해 내내 저러고 있을까요? 안 그렇겠죠. 여러분 삼성전자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 많죠. 그러면 반도체에 있는 후반 기업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들은 분명히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가 또 SK하고 뭐 LG하고 뭐 합의했다고 하니까 또 올랐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무조건 고체 배터리입니다. 고체 배터리 기술력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서 거기에 중점해서 거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제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나가지고 분명히 안타깝게 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마 근데 오늘 하락을 좀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올라야지 맞는 거죠. 그럴수록 더 기술 개발을 해야죠. 자율주행 전기차는 이건 대세 상승 산업이지 않습니까? 고체 배터리,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웨어러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부 다들 IT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일단 IT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종목명은 말씀을 법을 지키시느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사실 업종만 들어도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업종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가 좋아요가 아니고 반도체에서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위주였지만 이제는 비메모리 그 중에서도 순서까지 다 정해졌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종목들 검색하셔서 뭐 비교를 하면서 탑픽 종목을 스스로 찬 훈련 그런 게 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투자자가 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도움 말씀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한 말씀. 긴 시간 동안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전에 MBC에서 방송 한번 같이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같이 대화는 안 했는데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공감하니까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주식을 골라내는 법. 그리고 이런 섹터가 좋아 뭐 이런 거 설명을 주시면서 혼잣말로 슬쩍 기억 안 나실지도 몰라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비법 노하우를 가르쳐도 됩니까? 라고 저쪽에 이제 그 연예인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가르쳐도 된다고 어차피 가르쳐도 안 한다고 공부해도 이런 데 들으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안 해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거 차트 보는 법 이런 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보통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뭐 그렇게 뭐 노하우가 뭐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하면요 공부한 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공부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얘가 벌면 얘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제로섬이 아닙니다.
같이 주식시장에서 볼 때 같이 벌 수 있는 거니까 모두 다 돈 벌어서 좋은 그런 시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훈훈하게 마무리합니다. 모두가 돈 버는 좋은 주식시장이 되면 좋겠고, 오늘 지금까지 말씀 도와주신 분은 주식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의 박병창 저자님, 정말 20년 이상 증권시장에서 특히 증권맨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그 이력을 보지 않아도 오늘 정말 1시간 남짓되는 인터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